안녕하세요. 저는 지희승 작가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는 대학에서는 회화를 전공하였고, 그리고 인터랙션 디자인을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전통 책 만드는 것을 시작으로 이쪽의 작업을 계속 좀 해왔는데요.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디자이너로서 한 10년 정도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제가 전통문화와 그쪽 방면에 좀 애정과 사랑이 있었는데, 그렇게 계속 박물관을 다니다가 그리고 제가 뭐 개인적인 사유로 나와서 이제 지금은 현재 개인적인 작업과 스튜디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회화, 디자인, 영상 공예 등 다양한 방면의 예술학 전공과 박물관 디자이너로서 오랜 경험을 가지고 이를 바탕으로 전통적인 소재와 모티브로 장인 정신을 입고 전통문화 예술을 디지털과 융합하여 현대화하는 작업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가 한지를 소재로 방송을 상품화하는 작업을 좀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는데요. 선생님의 추천으로 오늘 그 작업 과정을 좀 소개해달라고 해서 발표를 하게 됐고요. 그 발표를 하기에 앞서 제가 이전에 작업했던 것들을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올해 작업을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한지와 관련된 프로젝트와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한지 관련된 문해상품 및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고 영인본 제작 등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04년부터 저는 이제 옛날 전통책 만드는 강의를 박물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립민속박물관과 지방에 있는 여러 군데 박물관에서 전통책 만들기 강의를 진행하면서 현재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2007년에는 전통책 만드는 것을 가지고 다양한 작업을 해서 첫 번째 개인전을 열었는데요. 이렇게 전통적인 책을 주제로 현대화 작업도 해보고 다양한 소재와도 결합을 해서 작업을 해보고요. 2007년도에 했던 작업들입니다. 능합판으로 이제 책의 표지에 있는 문양들을 넣어서 책 작업을 중심으로 작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책의 전통적인 그 역사에 관련돼서 이제 변자장에서 절첩장 등 그것들을 만들어가면서 역사도 설명할 수 있는 작업도 했었고요. 이것들은 이제 그 한지의 배접 작업을 가지고 아티스트북 작업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한지를 염색을 해서 중첩을 해가지고 만들어 보았던 뇌라는 작업이고요. 이런 다양한 작업을 2007년도에 개인전을 하고 2013년부터는 제가 이제 그 개인적인 지희승 스튜디오를 만들면서 한지 상품 개발 이제 공모전 같은 것이 있어서 참가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지 보작이라는 그 한지 상품을 개발하면서 런칭을 한 건데요. 이렇게 우리나라 전통 보작에 있는 문양들을 한지에 옮겨서 상품화하는 작업을 했었고 2013년에 개발을 해서 현재까지 계속 다양한 곳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2020년에는 이제 우수문화 상품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책 작업도 계속 꾸준히 책과 시전지 그런 그 전통적인 문구류 같은 상품들을 계속 좀 개발하고 작업을 했었고요. 2016년에는 이제 이것도 한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우리 한지에 담은 도자 시리즈라는 우리나라의 이제 유물들을 거기에 맞는 한지를 찾아서 이미지들을 넣어서 만드는 것들을 진행을 했었고요. 이렇게 디자인한 한지를 개발한 것을 적용시켜서 포장이나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련된 이제 책자도 개발을 하였습니다. 저는 민속박물관에서 의뢰받은 시전지, 한지 편지지와 봉투 이런 작업들을 그냥 기록하고 또 이제 그 책 만드는 작업에 좀 이어서 박물관에서 영인본 만드는 작업들을 좀 했습니다.
이거는 말모이 책이고요. 여러 가지 책들을 최근까지 계속 꾸준하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2021년에는 이제 한류연계 협업 콘텐츠 기획개발 지원 사업이라는 문체부 사업의 공모가 났어요. 어떤 아이템으로 할까 좀 잊혀져 있지만 제가 새롭게 뭔가 찾아서 소개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 즈음에 병풍 관련된 작업들도 조금 하고 있었고 그래서 병풍이라는 아이템으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5월쯤에 공고가 나서 서류 심사하고 이것을 가지고 PT를 해서 최종으로 선정이 되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작 과정을 그냥 처음에 이렇게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한번 그냥 쭉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릴게요. 국내산 박나무 한지를 사용한다는 것은 사실 저에게도 되게 어려운 일이었는데 이번 사업을 통해서 원없이 써볼 수 있어서 영광스러웠고요. 제가 지금 컨택했던 곳들은 전주 지역의 한지 업체와 그다음에 문경에 있는 한지 업체 그리고 안동 한지에서 국내산 당나무로 만든 한지를 이제 받아서 여러 가지 평년별로 받고 그래서 이제 적합한 것을 조금 선별하는 작업을 좀 했었고요. 한지와 병풍의 구조를 좀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병풍을 만들어 보자고 이제 방향을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좀 심플하면서도 의미가 있는 디자인을 해보자고 해서 고궁박물관 소장 유물을 가지고 패턴 디자인 작업을 조금 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서 좀 처음에 여러 가지로 샘플과 디자인을 만들어 봤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컨셉은 한글을 가지고 디자인을 하여서 그거 자체가 병풍이 되어서 작품이 되는 그런 디자인 두 가지로 좀 여러 개 추려져서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나올 수 있는 거는 출력이나 실크 스크린 인쇄에 어떤 것이 적합한지 다양한 방법으로 테스트를 해보는 기간을 가졌고요. 병풍의 크기와 폭과 형태를 결정하기 위해서 샘플 작업을 했었습니다. 저는 좀 이번 작업을 통해서 다양하게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중간 보고 때 전통적으로 보아왔던 뭐 그런 병풍들에서 조금 변형된 것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한글을 이용한 작업들, 그다음에 봉황을 이용한 패턴에서 만든 그 병풍들,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해서 그 회의를 한 결과 내부적으로 최종적인 제작의 종류와 수량을 결정해서 협의를 했고요. 이렇게 봉황 병풍과 한글 병풍, 사실은 이렇게 많은 게 제작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쪽 발주처하고 약간의 의견이 나뉘어지는 것도 있어서 좀 다양하게 좀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이제 바로 작업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궁박물관의 궁중 문양판 중에 있던 봉황 모판의 문양과 그다음에 이 방승문의 모판을 이 두 가지의 패턴을 조합을 시켜서 네 가지 형태에 있는 병풍의 패턴을 다르게, 같으면서도 다르게 디자인을 했고요. 이것들을 한지, 색한지로 메인 컬러를 네 가지를 선정을 해서 여기에 실크 스크린으로 이제 문양 패턴을 인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동시에 많은 작업들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한쪽에서는 또 가장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인 병풍 제작 과정이 있었고요. 여기 선생님들이 오랜 시간 저희가 걸린 거지만 많이 다들 아시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한 장으로 짧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틀을 붙여서 연결하고 이렇게 배접하고 이런 오랜 시간 거쳐서 하는 작업을 했었고요. 이제 상품, 그렇게 완성된 것들을 모든 상품에서 또 패키지로 마무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패키지 작업도 굉장히 중요하게 신경을 써서 작업을 했습니다. 기존에 보았던 병풍 커버 말고 이제 이 안에 있는 병풍과 좀 어울릴 수 있도록 패키지를 종류에 맞춰서 제작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상품 소개를 하는 라벨과 리플렛 또한 이제 개발을 해서 함께 제공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작업, 여러 분야의 단계를 거쳐서 이제 최종적인 결과물 사진인데요. 여기 처음 말씀드렸던 2폭짜리 작은 병풍, 미니 병풍이고요.
이제 다리가 있는 두 폭짜리 병풍. 이제 이 병풍들의 쓰임은 뭐 예전 현대에서는 우리 그 파티션이나 가림막, 그다음에 장식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하고 있고, 이거는 늑폭자리. 늑폭자리는 사실 처음에 계획 단계에서는 프레임을 넣어서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이거는 완성해보고 프레임을 넣는 것보다는 넣지 않는 게 조금 더 어울려서 마지막에 좀 변경이 되었고요. 한지 색상으로 차별을 두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저만의 상품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는 붕어병풍 8폭짜리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 병풍을 접었을 때 옆면이에요. 그래서 이 옆면이 이제 컬러가 달라서 이렇게 조금 지금 일반적으로 보는 병풍과 좀 다른 느낌으로 이쪽 옆면 봤을 때 좀 많이 새로운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응, 시옷, 이용, 이응이라는 초성 병풍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초성 병풍은 그냥 어떤 의미로 누구에게나 이응, 시옷, 이응이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건데요. 저한테는 이게 이제 어서와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병풍들을 반갑게 맞이해 줄 수 있는 어서와라는 의미라고 이제 저는 지었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제가 이걸 보고서 또 자기가 자기만의 어떤 글자를 다 만들어서 조합할 수 있는 그런 병풍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예, 이렇게 지금 제가 올해 했던 작업들에 관한 발표를 이것으로 여기까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신 공격교보사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박수로 맞이를 듣겠습니다. 저한테는 총장님께서 본인 제가 표구를 하게 된 계기와 인사동 풍경과 표구협회 회장이 된 계기와 공동작업장 추진 과정, 그리고 공동작업장이 안 된 이유와 그리고 하기 위한 그래서 네 가지에서 발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표구를 하게 된 동기는 옛날에는 표구가 왕실에서 이렇게 하고 그러다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그때 1세대들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박당 김용복 씨나 상신당 이상신 씨, 대전의 왕표고 왕창수 씨 그런 분들 1세대인데 그 1세대이신 김용복 선생이 제가 본이 광산김가인데요. 저희 집안 어른이에요. 그래서 우연찮게 자주는 못 가도 가끔 박당표구사를 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10대 때 접하게 돼가지고 참 재밌어 보이고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저희 집안에 대전대학교 장덕희 교수가 계신데 그분이 그런 박당표구사를 어디 가서 배워서 잘하는 분한테 배워서 미국 가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어떻게 우연찮게 자의반 타의반해서 시작한 계기가 지금까지 한 10대 때부터 하니까 내일모레가 70이니까요. 한 50여 년 배우는 과정이 그리고 직접 운영을 한 40여 년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렇게 인사동이 제2의 고향인데 저는 충청도 사람인데 10대 때 인사동 들어와서 이렇게 쭉 접하다 보니까 인사동이 참 살기 좋은 동네고 문화 예술의 장르가 참 다양하지만은 서예나 또 그림 또 골동품, 화랑, 지필목 그래서 모든 작가 선생님들이 그래서 인사동에 오시면은 당신들이 원하는 그런 재료와 그런 모든 걸 구할 수 있고 또 관람할 수도 있고 그런 조건이 참 잘 돼 있고 그렇고 또 지금은 많이들 자체를 감추고 문을 닫고 이직을 하고 떠나고 그랬는데 안국동에서 인사동 종로 2가까지 쭉 걸어오다 보면요 마음이 울적하고 참 마음이 상하고 그럴 때는 인사동 거리를 건너라면은 장르가 다양한 서예랄지 동양화, 한국화 표구사들이 길에다가 건조판 붙여서 말리고 건조 그런 과정도 보고
작업하는 과정을 보면 이 예술하는 선인들의 그 숨결을 느낄 수 있고 마음의 위로도 되고 평안도 찾아오고 참 좋은 동네였어요. 또 외국 국가 수반들이랄지 외국 관광객들이 어느 나라를 방문할 때 그 나라 문화를 알려면 그 거리를 찾는다는데 인사동이 그 거리 중에 하나 있고 외국 관광객들이랄지 국가 수반들도 이렇게 찾아주고 이런 참 고즈넉하고 편안하고 마음의 위로를 받는 그런 좋은 동네였는데 참 지금 가나와랑 이호재 회장님이 전통문화회장 초대 일대 회장이 되면서 이 거리를 차가 안 다니고 이런 거리로 창문 거리를 하면 좋겠다는 좋은 취지에서 했는데 그게 이제 훼손되고 잘못돼서 인파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처음에는 토요일 일요일만 차가 안 다니는 거리였어요. 그러다가 정치하는 분들 보니까 뭐 차를 안 다니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막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그 표고사랄지 그 전통 문화하는 업종들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 임대료가 막 올라도 뭐 지금 현재만 보더라도 15평, 20평 등이 1,200만 원, 보통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아래층이. 근데 그 표구사들이 그 해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임대료 하다 보니까 3, 4층 이면도 아니면 변두리로 빠지고 또 그만두고 이런 그래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고 제 개인적인 소견에는 참 세계적으로 차 없는 거리가 추세지만은 차가 다니면서도 활성화되는 거리가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데 인사동은 그래도 차가 다니면서 그런 거리를 좀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배종남 회장님이 그 회장이고 그 전에가 손용학 회장님인데 그 손용학 회장님 그 전에 제가 표고회장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인사동 풍경은 뭐 다 알다시피 그렇고 또 표고협회 회장이 된 계기는 전내 회장님이 그 병환으로 쓰러져 가지고 협회를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서 그 무방비 상태에 있다 보니까 이합 집산이 되고 참 어려웠었어요. 그때 저의 후에 이용균 회장님이 참 굉장히 고생하고 와야 될 수밖에 없는 그 협회를 활성화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셔서 그러면은 저보다도 주변에 훌륭하고 좋은 분들 많이 있지만은 제 자랑이 아니라 제가 뭐 광장님 정치인 회장도 했고 비영리 단체 그렇고 동창 회장이랄지 뭐 해화경제에서 발전문이랄지 단체 비영리 단체장을 해본 경험이 있고 그래서 이게 단체장이 돼서 어떤 화합과 포용으로서 힘드는 이 협회를 이영균 회장님 활성화됐는데 더 좀 단단하게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뛰어들어가지고 36년 동안 친목단체로 있었던 표고협회를 이건 참 하나의 단순 친목단체가 아니라 우리 법인체를 좀 만들어야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서울시 종로구청 해서 무던히 쫓아다니고 굉장히 노력을 해서 제가 법인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사단법인체인데 아무튼 뭐 그래서 지금 잘 이렇게 지금 후임 회장님들께서도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잘 돼가고 있는데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옥문화였다가 아파트 문화, 소구화 돼가면서 우리 문화, 전통 문화가 좀 훼손되어 가는 게 안타깝고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인데 중국도 제가 경험삼아서 한번 가봤어요. 상해하고 북경, 항저를 가보고 일본 도쿄, 나고야, 오사카를 가보고 그랬는데 그네 나라들은 주체성과 정체성이 있어가지고 자기 문화를 참 아끼고 사랑하는데 우리는 좀 그러지 못한 게 좀 안타깝고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홍보를 하고 훼손되어가고 사라져가는 우리 한지 문화
서예나 이런 공문서, 우리 예술을 좀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이 표구를 하는 분들, 장인들인데 이분들을 잘 활성화하고 육성화해서 이분들을 사기등작하고 그래서 계속 아낌없는 지원을 해서 우리 문화가 살아나고 문화를 아끼는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회장을 할 때 법인체도 했지만은 공동작업장을 했으면 어떨까. 그 어떤 큰 기관이나 아니면 사찰 같은데 개불 같은 거 4m, 5m, 뭐 7m, 8m 그런 큰 대작들을 옛날에는 뭐 소품 위주 했는데 점점 갈수록 대작들이 많이 오는데 표구사에서는 뭐 30평, 20평, 때로는 15평, 8평짜리도 있는데 그런 데보다도 우리 협회 차원에서랄지 이렇게 공동작업장을, 큰 작업장을 하면 어떨까. 제가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사무실을 임대하든가 초등학교 강당 같은 것을 뭐 30일과 40일 빌려 쓴 경험이 있어서 그러다 보면은 작품이 훼손될까봐 거기서 침식을 하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어떤 안 좋은 일이 발생할까봐 거기서 침식을 하면서 작업을 하고 그런 경험이 있고 그래서 우리 공동작업장 했으면 어떨까 해서 김영동 구청장님을 만나고 또 이성호 문화국장을 만나고 이렇게 의논을 드렸더니 경북고등학교 부근에 4층의 작업장을 하나 알선해 줬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 구청장님하고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님하고 조율이 된 경우에는 인사동 북인사마당 그 홍보관에다가 메모드 건물을 서울시도 170억인가 한 2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지원을 받아서 또 그 나머지는 종로구청에서 하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6, 7층짜리를 해서 그 표구사 공동작업도 하고 또 표구하는 분들 임대도 줄 수 있고 공예도 하고 하여튼 예술이 있는 그런 건물을 진당 그런 말씀이 계시고 그래서 그때 작업장을 경북고등학교 갈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걸 받으면 나중에 그 홍보관에 있는 건물을 질 땐 못 받을 것도 같고 그래서 한참 고민을 하다가 한 게 지금은 뭐 결과가 안 좋아가지고 서울시에서는 홍보관 그 예술 건물을 질 때 관광버스가 들어와서 이렇게 주차장이 지하 주차장으로 자유자재로 돌릴 수 있고 그런 걸 원했고 종북에서는 그건 인사동 거리가 훼손된다. 관광버스는 안 된다. 그렇게 서로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서 그 집행을 안 하면 다시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도로 서울시에다 반납을 하고 건물 짓는 게 무산됐어요. 그래서 지금 지나가고 보면은 그때 당시 경북고등학교에서 이성호 국장과 김웅준 구청장이 장소를 줄 때 그걸 받을 걸 그랬나 후회스러운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때 이루지 못했는데 어쨌든 그 모든 표구사들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소규모로 해서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공동작업장을 해서 순번제로 해서 큰 작품들 할 때는 이렇게 하고 작업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 뭐 체험관이랄지 아니면 표구를 모르는 사람들 뭐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표구를 했지만 전에는 뭐 장황 배첩장이라고 했지만 오랜 세월을 표구로 인식이 돼서 지금 장황 배첩장 하면은 더 낯설하고 그래서 현재는 표구를 쓰고 있지만은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느끼고 해서 표구가 어떻고 장황이 어떻다는 그런 어떤 디딤돌이고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그 작업장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문화재청이랄지 문화관광부 이런 데서도 점점 저희 친구만 해도 뭐 비근한 예지만 12명인데 다 이직하고 그만두고 저 혼자만 하고 있고 점점점 표고 하는 사람들이 이 현실에 맞지를 않아요. 이익이 수반되지 않고 한번 배우려면은 뭐 1, 2년에 배워지는 것도 아니고 한 4, 5년 또 제대로 고소와 공문서 몇백 년 민거 복원하고 클리닝하고 그런 과정을 하려면 7, 8년, 10년 되고 그래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배우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현존하는 사람들이라도 지원하고 육성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하고 여기 빠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공동자금청 만든 이유고 그리고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진짜 꼭 필요한 것을 여러 기관이나 단체한테 이해를 시키고 알려서 해서 참 사라져가는 우리 문화예술을 복원하고 하는 그 장인들의 하기도 하고 진작시키고 최소한 공동작업부터는 시작을 해야 된다. 그 다음 문제는 또 차근차근 해나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소견을 얘기할 수 있고 발표를 할 수 있게 해주신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우리 대통령 감사드리고 귀한 자리에 여러 선생님 귀한 분들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대학 제가 71년도에 입학을 했는데 들어가니까 뭐냐면 분위기가 무조건 옛날 것은 안 되고 신식으로 그림 그린다는 거예요. 저 원래 서양화로 갔는데 전통 문화에 관심이 있어서 동양화로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동양화의 분위기는 자우지가 옛날 거 아닌 것을 하라, 현대식으로 하라, 이런 식이에요. 그 분위기가 지금도 상당히 그런 쪽으로 돼 있다고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전통 문화에 원래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또 새로운 건 나쁘지 않아서 또 배웠습니다. 다 배웠고 교수가 대학원 다니고 교수하면서부터 전통 문화를 추근추근 공부해서 뭐 제 혼자 나름대로 저는 화선지로 공부했지만 나중에 한지로 바꿨고요. 옛날 그림에는 분명히 쪽을 써서 그림을 그렸는데 요즘은 물만 들이고 그림으로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물감으로 쓰지를 못하는가 해가지고 옛날 경제 그림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려놓고 저 색깔을 목표로 이렇게 해가지고 12년 해가지고 이제 특허를 받아서 제가 그 쪽도 만들어냈는데 만들어내도요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누가 요구하는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공간이나 미술관에 수장된 사과나 전작 같은 문화유산들은 대부분 정식 표구에 의해서만 보존 가능하게 재탄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문물이 일본 기술을 통해 복원 처리된 사례가 아직도 존재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일본 가서 표구한다 이런 뜻입니다. 아직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우리 표구 기술이 고난도에 이르지 못했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있어서도 현대 작품들 가운데 장기 보존이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표구를 거쳐야 할 테니까 이 분야는 반드시 존속되어야 하고 복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수목화에 있어서 표구의 중요해서 여기 사회자가 저한테 질문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답을 여기 쓴 것입니다. 사실 미술작품에 있어서도 사용되는 접착제가 작품의 장르와 질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이 접착제, 이 풀이 접착제잖아요. 이 접착제를 물감하고 비하고 잘못하면 그림이 이제 망하고 변색이 되고 부패가 되고 똑같습니다. 표구에서 풀이 중요한 거하고 똑같이 그림에서도 기름을 쓸 거냐, 아크릴을 쓸 거냐, 또는 뭐 계란 노른자를 쓸 거냐, 아니면 악교를 쓸 거냐, 다 이게 이름도 다 수채화다, 뭐 미소화다, 아크릴화다 다 다르고요. 접착제라는 것이 제가 이제 대학 때 안 배운 건데 이런 전통문을 하다 보니까 접착제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이제 있습니다. 이것까지 제가 여기 왜 썼냐면요. 우리 전통 표구는 가격도 비싸고 그다음에 오래 보존해야 될 작품에 대한 것인데 보통 일반 수채화나 뭐 이런 한 사람들 그걸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액자에 넣고 하진 않거든요. 그냥 아주 이 사람들이 몇백 년이 갈 거다 이런 생각은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곰곰이에서 이게 글 써놓고 생각해 보니까 가장 우리나라에서 예술품을 많이 생산하고 많이 사용하는 종교단체가 불교예요. 실제로 아까도 잠깐 한차례 쓰는 큰 작품 때문에 이제 큰 장소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괴물을 많이 아니고 저도 지금 큰 불화를 그리고 있고 불화 작게 그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개인 방에다 놔두고 불화 그리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사찰에다가 다루는 인력이 아마 있지 않을까 싶고요. 없다 하더라도 사찰하고 연결해서 표구나 이런 한지 이런 관련되는 사람 정부에서 아예 사찰에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특정한 사찰에 이 분야를. 그러면은
이 우리가 대가 끊긴다는 걸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민간인들 너무 불안정하잖아요. 이게 여기까지 이제 한번 이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표구가 어떻게 하면 이 침체되는 표구가 좀 살아날 수 있을까?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말을 조금 아마 저런 소리를 여기서 할 수 있을까 할지는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것이 개선되지 않고 우리 표구가 살아난다는 것은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늘상 이 자리뿐만이 아니고 이런 자리에 있을 때 예전에 표구를 구하라 해서도 제가 아마 이 말씀을 했거든요. 청년이 계실 때문에 한번 드린 걸로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이제 표구를 뭐 조금 그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했던 작업은 아까 이제 공동 작업장 우리 회장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고 한 번쯤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공모전, 국가의 예산을 받아서 하는 공모전, 제가 어떤 장려책을 내놓는 것보다 그 국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공모전을 필수로 표구를 해서 접수를 받게끔 하면은 우리 표구의 설 자리가 지금보다는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이 되면은 표사가 아마 먼저 일감이 조금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물론 어려움이 많겠죠. 어려움이 많겠지만 이게 그 어떤 행정적으로 보완이 되고 또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이론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이 그 바탕을 깔고 일하는 사람이 충분히 이해를 해서 그걸 듣고 이렇게 같이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는 일이 된다면 아마 우리 표구 업계가 새로운 탄생, 새로운 일감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대가 끊기는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왜 공공기관의 공모전을 표구가 필수로 해야 되느냐. 지금 작가들도 사실 힘듭니다. 힘들고 또 표구하는 사람들 등달아 힘들고 이런 현상이 왜 생기느냐면 이게 돈이 안 되면 사람들이 이제 이를테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업계에서. 그래서 그 작품의 수요가 많아야 표구가 살고 그러니까 윈윈이 돼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를테면 공모전을 했을 때 표구를 해서 공모전을 접수를 받으면 그것이 낙선이 되든 입선이 되든 그 작품은 일반 표구를 안 한 것보다는 많이 남아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접할 기회가 좀 더 생긴다. 여기서 저는 끝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같이 다 고민하고 했던 일들이 여기 지금 먼저 발제를 해주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고민되는 게 많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참 부딪혀 보니까 힘들다는 건 절실히 많이 느끼고요. 또한 이 자리가 가장 중요하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장래에 희망 있는 자리라고 봅니다. 문화재 기능인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문화재를 작업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 가서 작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그런 구조상의 나라의 문화재법의 구조상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항의하고 바꿀 수 있는 여력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 상태고요. 우리는 따라가는 입장에 불과한데 문화재 기능인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문화재청장도 지난 문제는 문화재청장하고 한번 만나서 인사를 했는데 그 뒤로 바뀌었어요. 또 한번 만나서 이제 저도 뭔가를 얘기를 해보고 싶고 이런 저희 표구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어려움이나 기능적인 게 좀 문제가 많다는 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런 계기를 또 저도 바쁘다 보니까 놓치고 아직도 갈 길이 너무 멉니다. 인사동 자체도 표구가 최고의 우선은 전통입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엄청 많이 있지만 힘을 모아서 작업장을 꼭 실현시키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뭐 실현이 못하더라도 다음 차기 1년이든 2년이든 차기 다른 회장이 하든
누가든 하더라도 이렇게 배첩장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그런 걸 좀 부각시켰으면 좋겠고요. 또한 다른 업종은 다 웬만한 박물관이고 다 있잖아요. 그럼 표구만은 굉장히 소외되어 있잖아요. 뭐 국악이든 뭐 떡박물관이든 뭐 전통이 있다는 다 있습니다, 박물관. 근데 표구만 아직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되는데 이런 걸 어떻게 지혜를 모아서 많이 모아서 회원들의 협조를 좀 구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앞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 표구 아니면 장황에 대해서 나만만이 갖고 있는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아직도 저희 집안은 이제 제사 차례를 지내는데 병풍이에요. 저희 일반인들 병풍 구할 때 그냥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에서 자수로 되거나 비단으로 된 병풍 갖고 싶은데 가격이 만만치 않으니까 그러니까 중고나라 열심히 봐가지고 자수로 된 거 하나 시작했다 하는데 보존 상태가 그렇게 훌륭하진 않지만 그냥 인쇄된 종이 뚫린 병풍보다 나으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제사 차례 지낼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병풍 크기 좀 작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협회에서는 제사 차례 용도로 이런 규격을 국민한테 권한다. 그런 걸 좀 제안해 보시면 실용적인 부피도 좀 줄이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국민들한테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공동작업장 관련해서 저는 이제 서울시에서 유휴 공간이 있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에는 빙수가게의 역사를 설명하는 박물관까지도 있어요, 거리에. 근데 제가 보기에는 홍보관 겸 공동작업장이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좀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규격에 그걸 보급하는 뭐 종로구 쪽에서 뭐 실제적인 가격보다는 약간 DC해서 하는 방법들을 좀 강구해 보시면 그 부분은 좀 협회 차원에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인사 동의해야 되고 표구가 축적되는 그런 느낌을 원하시는 것 같고 그 부분은 저는 당연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또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서화라고 하셨잖아요. 혹시 서가 많았어요? 화가 많았어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가 일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제 때 모든 우리나라 전통예술 다 없애버렸거든요. 국악만 남겨놓고 일제 35년이 또 짧았어요. 여러분 광주 5.18 엊그제 난 것 같은데 벌써 40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제 35년이라는 게 별로 길지가 않았어요. 뭘 완전히 바꾸지도 못하고 있는 것은 좋은 건 없애버리고 이게 희한한 것이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한국의 서화입니다. 서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한국화, 서화 그러면 떠오르는 게 화선지에다가 이런 거 사군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근데 화선지가 우리나라에 와서 일반화된 것은 오원 장성업 시대 이후에요. 그 이전에 조금만 시대 올라가면은 바로 신윤복, 김홍도, 겸재정선은 한지입니다. 한지고 중국에서는 화선지가 나온 게 명나라 후대에 나와가지고 청나라 때 왜 그러면 화선지가 나왔냐? 중국은 그 인쇄가 먹판으로 물로 인쇄를 해요. 활자가 다 커요. 왜? 한지는 거칠기 때문에 글자가 작아질 수가 없어요. 찍으면 안 보이니까 글씨가 잘 보이기 위해서 화선지 잘 번지는 종이가 계속 잘 번지는 쪽으로 개발이 된 게 그게 화선지예요. 일본의 그 와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일본 종이도 한지 같은 그 삼배로 만들지만 그것도 잘 번지는 중국식이에요. 그것도 말하자면은. 근데 우리나라 화선지가 뭐가 다르냐? 드로잉 서양 종이에 연필이나 목탄으로 드로잉 하던 손으로 한지에다가 붓으로도 드로잉이 되고 이게 유화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화선지 가지고 손에 익은 사람은 다른 거 못 해요. 다른 거 하던 사람은 화선지도 손을 못 댑니다. 이게 여러분들 대가분들 지금 다 거래했을 테니까 알겠죠. 그분들이 옛날에 전부 서화 잘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추상화하게 되고 채색화 바꾸는 거 많이 보셨죠 주변에서. 그럴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 서화 가지고는 원래 중국이 화선지 나라 아닙니까? 자기들이 종이를 발명해 놓고도 우리는 화선지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중국 사람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그 병풍의 용도가 이제 가리는 거잖아요. 일종의 가리는 건데 안에다가 방 안에다 시신을 놔두고 그 병풍을 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다 그러니까 뭐 글씨라도 읽고 있으면 좀 나으니까 그게 이제 인쇄 글씨가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많이 유행을 했죠. 우리가 이렇게 뭐 베스트업 전시체험관을 만들어달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그거는 하나의 틀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 안을 채우는 건 이제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잘 만들어. 그래서 우리가 먼저 채울 알맹이를 사실은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냥 추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그 채울 거리를 만드는 것도 우리 표구하는 사람들이 먼저 신경을 써서 좀 준비를 하는 게 마음속에 준비를 해놓고 있어야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그런 걸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까지 만들어서 수고해주신 배희석 총장님께 진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30분은 이제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무리까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표를 바꿔